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줌으로 하면 교육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눈동자도 교환도 하고 하면서 해야지 제대로 된 교육인데 좀 그러네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올해 2월까지 교육공무직본부의 조합원 교육공무직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퇴직조합원으로 여전히 교육공무직본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퇴직조합원이라니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제가 이따가 그건 뒤에 좀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8월 말 퇴직 예정자들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퇴직이 축하할 일인가? 저도 2월 달에 축하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면서 퇴직이 축하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년 퇴직자, 그러니까 실제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사람 비율이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셔요?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실제로 정년 퇴직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퇴직 나이가 를 보니까 49.3세. 그만큼 우리 사회 고용이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 정말 앞으로 이제 퇴직 이후에 이제 이후 생활들을 해야 되실 분들이 정말 여러분만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죠.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퇴직하고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이분들에 대한 뭔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세까지 사는 거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무리 짧아도 20년, 길게는 3, 40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막 퇴직해서 이후 문제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 요청을 받고 몇 가지 자료도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목에 슬기로운 퇴직 생활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그 밑에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 있으니까 당연히 후배 시민도 있겠죠. 엄마? 요즘 오빠? 요즘 오빠. 저를 오빠라고 부르시네요. 오빠 고맙습니다. 이거 쳐다본다. 아빠. 윤여람 선생님. 들려. 윤여람 선생님 혼자 음소거 자던데? 해놓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혼자 오빠 앉아? 부르고 아마 손주 보고 아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예. 여기 뭐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자막에 떠 있을 텐데 요즘 선배 시민 학회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노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학자 중에서 선배 시민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후배 시민들과 함께. 후배 시민은 아직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함께 시민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김진모 동지,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거든요. 화면 좀 넘겨주셔요.
넘어가나요? 죄송합니다. 이걸 누르라며. 이거.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도 해볼 겸, 여러분은 아직은 고령자로는 못 들어갑니다. 자, 고령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는 65세입니다. 유엔에서도 65세를 고령사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령 사회는 65세 인구 비중이 14%,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쪽에 있을까요? 어디쯤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셔요. 자, 우리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미 2000년도에 22년 전이네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고령 사회가 됐어요. 14% 이상은 이미 2014년도에 14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된대요.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2026년도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몇 프로 정도 됐을까? 지금 1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고령자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넘어가는 게 이렇게 속도 빨랐던 적이 세계에서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동안에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204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량이 고령 인구가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이미 유소년 인구소를 초월했답니다. 유소년은 뭐냐? 0세부터 14세까지를 유소년자라고 합니다. 이 비중을 이미 이제 2017년도에 넘어섰다. 그런데 이 유소년 인구 0세부터 14세까지를 유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소년 인구가 OECD, 소위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인구 비중이 25%랍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중이 그 사회 전체 인구 중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전 세계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도 안 되는 현재 1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이 안 낳는 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자녀들 다 손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결혼할 생각도 없고 해서 아직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주목해서 보셔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1955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인구가 1700만 명, 1750만 명 정도로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요즘 이제 평균 기대 수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평균 기대 수명 대략 앞으로 어느 정도 살 걸로 예상되는지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나라가 약 83.5세, 83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만 따져봐도 지금 퇴직하고 나서 앞으로 23년 정도. 근데 이거는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더 짧거든요. 여성들이 더 높습니다. 여기 다 여성분들이셔요. 그러면 최소한 25년 내지 30년 정도는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고령화가 되냐?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죠. 자, 이게 며칠 전에 기사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인구 현황 보고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1.1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사실은 잘못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보면 0.89명. 그래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 말씀드렸죠. 이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제 이 인구 중에서도 전반기 베이비붐 세대가 60년대생까지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넘어갔죠. 이제 후반기 베이비붐 세대에 들어가죠. 이 베이비붐 세대 하면 58년 개띠가 가장 유명하죠. 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우리 고령 노동자들이 향후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요즘은 맞벌이가 완전히 일상화됐잖아요. 이 맞벌이가 처음 시작된 첫 세대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맞벌이들이 없었어요. 그냥 가자 혼자 버는 걸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도 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였던 거죠. 이 맞벌이의 첫 세대다. 그다음에 전업주부가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로서만이 아니라 뭔가 맞벌이 부부로서 노동시장으로 들어온 대규모로 들어온 첫 세대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그 다음에 이중적 가치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부모들을 다 돌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를 돌보는 세대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첫 세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부모도 부양하지만 자녀도 부양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흡한 사회보장인데요. 연금과 정년 간극이 큰 세대. 여러분들 연금 받는 게 62세부터 받으시나요? 62세부터 이후에 이제 65세까지 받아요. 예전에는 정년하자마자 연금을 바로 받았잖아요. 이런 간극들이 벌어지고 있나. 그다음에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거를 제가 좀 따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책 2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거예요. 한번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2권을 좀 구해서 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선배 시민으로 살아가기, 선배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늙어가기라는 부제목을 붙이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참고를 좀 해보셔요. 이 책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빵을 보장받으려면, 빵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죠. 시민권을 국가에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려면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배도 후배도 같은 시민이니까 함께 연대해서 공통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자 전술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책의 주요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이제 정년이 여러분들 60세였죠. 최근에 정년을 좀 연장시켜달라는 요구가 현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요. 특히 그 비중이 높은 게 사무직군 선생님들이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높습니다. 급식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까 그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한데 그래도 정년을 늘려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점점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정년이 이미 60세인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도 정년이 60세였다가 65세로 됐고 현재는 70세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도 이미 65세 정년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빵이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빵만이 아니라 장미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미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품위 있게 사는, 즉 어쨌든 공동체로서의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장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노인들과 관련해서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고 그랬잖아요. 뭐 장미는 물론이고 빵도 힘든 상황. 그래서 실제로 노인이 노자, 영어로 노다 아시죠? 노인, 즉 사람도 아닌 짐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이라고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왜 노자를 써서 아니오라는 노자를 써서 노인이라고 얘기하냐?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부동의 1위입니다. 3년 동안 계속 1위예요. 압도적인 차이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맨 아래 보면은 아니요 노가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노인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하려면은 나이 든다는 것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성원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 현실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이제 교육공무직에도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기도 했고 해서 퇴직자들이 뭐 2월과 8월과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몇천 명이 이제 퇴직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건 이제 퇴직을 3년 남겨놓으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문 참가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은 퇴직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 11월 달에 했었고요. 840명이 설문에 참가했습니다. 경기만이 아니고 전국이 참가했어요. 경기가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 퇴직 대상 조합원들한테 문자를 한 번 발송했어요. 그리고 그 설문에 응한 분이 840명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퇴직 이제 뭐 한 달 남겨놓고 계신데 노후 계획 확실히 세우고 계신 분 계셔요? 아마 계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는 약간 그렇지 못한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퇴직 후 노후 생활 계획을 물었는데 귀농 귀촌은 한 5%밖에 안 됐어요.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대부분이 농촌 출신의 부모님들 농사일 힘들게 지었는 것들을 지켜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5%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재취업 및 구직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56%, 57%입니다. 근 60%가량이 재취업 및 구직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 교육공무직 조합원들만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조라든가 이런 공사, 공공기관에 잘 나간다는 노조 조합원들에서 물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가 및 취미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아직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퇴직 후 노후 생활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대체로 분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퇴직 후 예상되는 어려움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가장 1위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여유 있게 뭐 여유를 즐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도 연결돼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57%가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욕상실 21%입니다. 이 비중이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높은데요. 이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아직 퇴직 안 해보셨어요. 퇴직하고 나면은 길게는 9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고 뭐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여유도 즐기시고 고생하셨으니까 하셔야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대부분이 여가 생활들을 제대로 뭔가 취미생활도 하고 다양하게 재미있게 보내면서 사는 이런 문화들이 익숙치 않아서 무기력증,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의욕상실로 끝나지 않죠. 이게 이제 우울증 같은 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이 비율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직 후 일할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퇴직 후 일할 의향이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압도적인 다수가 85.7% 압도적인 다수가 일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의향 없다라고 하는 분 5.5%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다. 실제로 90%가량이 어쨌든 일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당연히 일하겠다는 것도 있고 뭔가 무기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은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할 의향이 있는 분이 무려 90%가량이 되더라. 자, 계속 일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현재 근무 중인 직종에 대체직으로 재취업하는 거가 63%로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문 문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이 일을 재취업하는 거가 희망순위 1순위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20% 정도 됐었습니다. 그 일 중에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종에서 대체직으로 재취업하는 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집본부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면요. 이미 사업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거를 틀을 좀 잡아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 교육공무집본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병가를 쓴다거나 휴가를 쓴다거나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됩니다. 대체인력이 확실히 있어야지 쉴 수가 있거든요. 이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퇴직조합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가 이제 노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취업 시 희망하는 임금은 어느 정도면 됐으면 좋겠냐. 1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25%를 차지합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르긴 했지만 대체로 다른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한테 물어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요. 부부가 두 사람이 그런대로 나름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비용이 약 2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5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나름대로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을 250만 정도로 잡는데 현재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으시죠? 물론 국민연금조차 못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 받아서 평균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수준. 아마 여러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연금이 좀 높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낮으실 겁니다. 저는 연금으로 나오는 게요. 연금 받을 거가 예상치가 다 나오잖아요. 한 70만 원 정도 받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보다 좀 높으실 거고 아니실 제 집사람 제 아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이 합해보니까 다 100만 원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약 대취업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취업 시 희망하는 근무 시간을 여쭤봤습니다. 5시간에서 7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7시간 이상, 그러니까 전일제로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약 25%가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파트타임 정도로 일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도 25%가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는 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공무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대체 인력을 제도로 살려서 하면 일할 의향이 있으시냐 물어봤더니 70% 정도가 일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없다라고 하신 분은 7.1%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퇴직을 앞두고 필요로 하는 교육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쭤봤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교육공무본부가 작년 말에 이걸 여쭤보고 이걸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퇴직자와 관련된 대책팀도 꾸려서 지금 막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제 그 논의하는 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제 교육공무원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좀 규모 있게 퇴직하는 첫 세대입니다. 교육공무본부가 올해 14년이거든요. 그 전에 만들어질 때는 퇴직자 사실 별로 이제 막 많은 분이 한꺼번에 퇴직하기 시작한 첫 세대래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퇴직자들이 이후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도 한편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퇴직을 앞두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 뭐냐라고 하는 걸 여쭤봤더니 1, 2가 비슷해요. 건강관리 관련 강좌 38%입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39%입니다. 이게 이후에 여러 가지 수치에서도 비슷해요. 이런 게 노후에 가장 관심 있는 1순위, 가장 큰 위험 리스크 1순위가 뭐냐면 돈 문제와 건강 문제예요. 1, 2위를 다툽니다. 여기도 통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후 자산 관련해서도 20%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여가 또는 취미생활 관련된 것도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퇴직을 앞두고 교육도 해야 되고요.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의 장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장들은 다양하게 마련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알 수 있을까? 이따가 좀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 애정자를 위해서 노동자가 했으면 하는 사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여쭤봤더니 이것도 이제 재취업 알선, 재취업 교육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마지막으로 던져봤어요. 퇴직 후에도 조합원으로 남을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 있다가 한 26%, 4분의 1이 조금 넘어요. 없다가 28%. 있다는 비율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퇴직하면서까지 조합원으로 남을 이유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다라고 답하신 분이 45%가량입니다. 퇴직해서 조합원으로 남으면 뭔가 조합에서 퇴직자들하고도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가 퇴직자들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퇴직하고 퇴직조합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소식도 듣고 있고요.
노동조합에 뭐 건의하고 싶은 것도 건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 관련해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도 하기도 합니다. 퇴직자 조합원이 많으면 노조가 더 힘도 싫기도 하겠죠. 퇴직자 조합원은 당장 임금 인상 혜택 같은 걸 볼 수 없으니까 퇴직자 조합비가 쌉니다. 4,000원에서 퇴직자 조합원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책 2권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선배 시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메모 가능하신 분 한번 메모를 좀 해줘 보세요. 노후 수업. 선배 시민보다 특히 노후 수업은 실생활에 여러분들한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노후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책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할 텐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 2권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이 박중원이라는 작가는요. 한겨레 신문의 신문 기자입니다. 내년에 퇴직한답니다. 아직 퇴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일본 특파원으로 20년 전에 일본 특파원으로 가 있었어요. 일본 하면은 진짜 고령자들이 많은 사회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본은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정년이 70세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한겨레 신문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서 있으면서 노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노인 문제를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도 되고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주요한 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싶은 내용들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이 부양의 의무는 지지만 노후를 맡길 수 없는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부모도 책임지고 자녀도 부양을 했어. 이걸 다 부양의 의무는 줬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내 노후를 맡겨야지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노후를 맡길 수 없는 자녀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게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낮은 복지 수준은 현재의 복지 수준만으로 따져보면은 그런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는 짐은 오로지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선배 시민권을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후를 위협하는 4대 위험, 4대 리스크가 뭐냐? 이것도 1, 2위를 재무와 돈과 건강이 다툽니다. 1, 2위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뭐냐면요. 관계에 따른 리스크,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죠. 사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유롭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가장 큰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지금 아마 노후이신 분들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돈 벌어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앞으로도 좀 일정하게는 책임져 줘야 되는 뭐 이런 거하고 연동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퇴직하고 났더니 제 아내가 그동안에 넌 젊었을 때 돈벌이 못했으니까 최소한 70살까지는 돈 벌어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못을 딱 박았어요. 애들도 결혼도 안 하고 뭐 등등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도 문제고 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사회관계 다 문제지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후에 있어서의 우려되는 것 중에 꽤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무기력증이었잖아요. 그리고 권태 리스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로 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퇴직하시고 나면은 더 스스로가 홀로 서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이 노후 수업을 쓴 사람은 남성이잖아요. 진짜 남성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책 속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한테도 이 책을 읽어보게 하는 게 매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홀로 서는데 특히
보험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요, 홀몸 남성 고령자의 사망률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3, 4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겠죠. 남자들이 혼자서 제대로 자기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오히려 배우자 없어지고 나면 훨씬 더 자유롭고 잘 살았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자, 어쨌든 홀로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남성들은 집안일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근육을 키우려면 끊임없이 뭐 이렇게 뭔가를 연습하고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빨리하고 뭐 음식하고 등등 하는 것부터 이런 생활 근육, 집안일 근육 키우기를 남성들은 해야 된다. 여성들은요, 남성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뭔가 생활과 관련된 예를 뭐그 밥하고 이런 문제는 남성들한테 해야 되고, 뭐 집에 못을 박는다거나 정보를 갈아 끼운다거나 이런 거 우리 선생님들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 하는 이런 근력을 키우는 게 혼자서기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기를 합니다. 꼭 홀로서기 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따라야지 홀로서기는 게 가능하겠죠. 육체적 자립은 건강이죠. 건강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건보공단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건보공단 진료비 중에서 50대가 18%고 60대가 19%, 70대가 29%입니다. 그래서 5, 6, 7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을 따져보면 건보료의 3분의 2가 넘는 45조를 쓴대요. 그만큼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 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하게 해내는 거, 제가 이따가 이제 강조할 것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을 강조할 건데요. 이 건보공단, 아까 그 건보공단에서라고 하는데 이 연구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가능하면 어떻게 줄일까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시범사고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냥 걷기만 많이 해도 돈을 주는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몇 개 지역에서. 경기도에서는 안산하고 부천, 고양 뭐 이 정도가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1년에 5, 6만 원 정도인데 걷기만 잘해도 5, 6만 원을 주는 이런 거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비용을 주는 게 병원 찾아다니는 이런 비용보다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육체적 자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정신적 자립입니다. 자, 노후가 되면은요, 가장 큰 적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학교 나가면 주변에 동료 있고 계속 일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직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오히려 좀 혼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혼자 계시면 아마 이제 그런 고립감이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혼밥이잖아요. 혼밥. 실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어야 되는 게 많아요. 혼자 밥 못 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뭐 젊었을 때부터 혼자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고 해서 지금 나이 들어서도 혼자 가서 밥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밥 먹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왠지 모르게 그냥 추레해 보이고 뭐 이럴 것 같은 혼자 밥 못 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혼밥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잘 못하시는 분은. 혼영이 뭘까요? 혼영. 혼자 영화 보기입니다. 혼자 영화 보기 같은 거 이제 여러분 퇴직하시고 나면 지금 퇴직 휴가 중이시죠? 지금부터 이런 거 즐기십시오. 혼자 영화 보기도 가서 즐기시고요. 조조에 하면 싸잖아요. 조조 하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조조 영화를 한번 가봤더니 와, 극장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혼자서 영화 보는 거 다 전선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 즐기십시오. 혼영. 혼술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건 별로 뭐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혼행은 뭘까요? 혼행? 혼자 여행하기입니다. 혼자 여행하기 이런 거 계획 세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여행하기, 혼자 여행하기 어렵죠. 그러면 당일치기부터 한번 해보시고 1박 2일도 한번 해보시고 2박 3일, 3박 혼자 여행하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성 자녀, 젊은 자녀들한테는 불안해서도 사실 이거 권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그런 데서도 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혼자 여행도 즐기시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는 연습하는 자립심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불효불급한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 거는 줄이는 마음가짐과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 이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돈 많은 옆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홀로 서는데 뭔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후 생활을 목표를 세우는데 이런 목표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옆 사람에게, 남편에게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을 아내한테 지운다거나 이런 거 안 하게 지금부터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아침부터 교육받으시라고 굉장히 힘드시죠? 막 하품하시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마지막 하는 강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내주는 겁니다. 저도 예정보다 일찍 끝내주려고 뭐 하품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예정보다 가능하면 일찍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5시까지 원래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예정보다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 사는 거, 100세 시대 얘기 나오죠. 사실은 이런 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몇백 세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이제 신화 속의 얘기고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오래 사는 세대가 없어. 어쨌든 인류 역사상 최초 60세부터 75세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뭐 그냥 나이 든 사람도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노동과 부양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60세 정도가 되면. 물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여전히 돈 벌어야 되는 거가 있어서 이제 뭔가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런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진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부양, 적어도 자녀에 대한 부양은 뭐 이제 학교는 거의 다 졸업했고 취업 못하고 취업 문제 이런 게 여전히 이제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부양 의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도 그런 의미에 점진적으로 취업하거나 한 사람은 이미 해방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60세 되면은요. 모두가 다 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건강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활기가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60세에서 75세까지를 그 사람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지금까지 노동하면서 했는데 인생 남은 시간에 이 황금기를 최대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실리도 있으면 더욱 좋겠고 이런 일들을 찾아보자. 이 인생의 황금기를 통째로 일하는데 수입에만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강 잃어버리고 이런 애석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이면 이런 얘기들을 이미 계획 세우신 분들 얘기도 듣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직 못 세우신 분들은 다른 사람 잘 세운 거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제,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른 시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좀 설정해보고 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주제를 한 번씩 정해보시면 좋겠다. 그 속에서 내가 잘하는 영역, 내가 잘하는 게 뭔가도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뭔가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찾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요, 제가 아까 전직으로 올해 2월에 교육근무직본부를 퇴직했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노동운동을 40년가량 해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조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입니다. 저는 제 이런 특성을 살려서 내가 퇴직 이후에도 뭔가 퇴직자들을 묶어내는 일 혹은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아직 노조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뭔가 묶어내는 사업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저도 이제 한 7월 달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든가 혹은 노동자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도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역할하면서 이런 이제 퇴직했던 조합원이었던 분들, 특히 이런 조합원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거 백입니다. 백. 이거를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정년 퇴직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에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열에 한 명 중에서도 또 그중에서도 10% 정도만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맺어졌던 관계를 활용하고 이 끈들을 활용하는 거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 홀로서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능력과 쓰임새를 활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실용적으로 돈벌이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노후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 몇 곡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남기려 하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여러분 갖고 있는 자산이 자택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자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많이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물려줄까, 이런 거 가능하면은 그만하자 라고 하는 주장을 이분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이렇게 좀 나중에 죽는다고 마음 먹으면 실제로 나름대로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다양한 거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된다.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주택 있는 분들 물론 이건 이제 자가주택이라도 있으신 분들 얘기입니다만은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한다거나 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자녀한테 남겨주려고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더 공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엔 자녀한테도 짐도 되는 또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이 돈이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실감하실 겁니다. 건강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운동이 밥이다 얘기해요. 운동이 밥이다. 건강이 그야말로 돈이고 운동이 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운동만큼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 종목이 없다 얘기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 퇴직휴가 즐기시는 지금부터 운동에 대한 계획, 이미 아마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운동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실천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
와 관련해서 처방전으로 생활 습관, 주변 환경, 음식, 운동 이런 거를 이 책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건강하게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만을 위한, 여러분의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너덜거리는 고통에 빠뜨리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심신을 너덜거리는 고통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사랑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은 정신과 신체의 자유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걷기. 걷기는 노후 생활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그래서 각자가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혼자 힘으로 걷겠다는 목표 하나만 달성해도 아주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혼자 힘으로 걷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목표로 세우고 퇴직 목표로 세우고 계획을 한번 세우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보건복지부에서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병원 안 찾아다니고 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한다는 거. 이게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시범상으로 지금은 몇 군데만 하는데 아마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산과 부천, 고양과 남양주, 경기도에서는 이 네 군데서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 퇴직자분들은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걷기만 잘해도 1년에 뭐 얼마 정도를 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걷는데 촉매 역할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육복지 선생님들 노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평상시 관심을 잘 안 가져. 그런데 하다못해 커피 쿠폰 하나라도 걸어놓으면 관심을 갖고 해요. 사실 그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가 뭔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요. 제가 요즘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전철 타러 갈 때까지 걸어 다니거든요. 10,000보는 기본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앱을 깔다 보니까 1,000보 걸으면 10원 줘요. 5,000보 걸으면 20원 줘요. 10,000보 걸으면 또 20원 줘요. 그래서 한 40원을 주더라고요. 토스인가 뭔가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0보 이상 걸으니까 뭐 해서 각자 걷다가 이거 몇 보 정도 걸으면 뭐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시흥에는 하루에 10,000보 걸으면 하루에 100원을 준대요. 이거 한 달 걸으면 3,000원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몇 달 해가지고 치킨 하나 뭐 사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게 별거 아니지만 하게 만들어낸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각자 그렇게 걷기 하는 거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일정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병원 다니면서 비용 들어가는 거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혼자 힘으로 걷겠다는 목표 하나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 책에 보니까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 있어요. 도발적인 제목 뭐냐?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우리 세대들이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버려야지 자녀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한테 뭐 가는 거 많이 집이라든지 물려줘야 되고 뭐라도 물려줘야 되고 뭐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안 쓰고 막 하면서 아둥바둥 살거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물려줘요. 자녀들한테 물려줬다가 대표 보는 집들 많이 보시죠. 다 넘겨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그래서 자산을 연금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연금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 연금이 풍부하면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자녀들 자식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인간다운 대접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이제 자녀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그냥 있냐라고 하는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럴 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큰 돈을 주고 빈곤에서 허덕이는 것보다는 다달이 나오는 연금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새겨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퇴직자, 우리 교육공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향후 어떻게 노동조합이라고 맺어진 끈을 여러분들로서는 든든한 동아줄, 백줄로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퇴직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앞에 서두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1750만 명이 된다. 어마어마한 퇴직자들이 앞으로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려면 사회복지 제도를 좋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퇴직자도 많으실 것 같은데 14년 전에 급식실 노동자 한 달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7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각자가 떨어져 있을 땐 그랬었어요. 각자가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하나 개선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노조라고 하는 걸로 사회적인 존재로 뭉치니까 사회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자도 175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퇴직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묶여지면 다양한 거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제 인생 희망을 그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퇴직자들로 되어 있는 분들이 묶여지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보자 한번.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대세가 뭐가 될 거냐면요. 돌봄이 대세가 됩니다. 돌봄이. 왜냐 다 고령자가 되는데 방과 후 돌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돌봄전도사 돌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요양보호사라든가 뭐 아이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들 장애인 돌보는 이 돌봄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수만 명이 달라들어서 했던 일을 지금 AI와 컴퓨터 하나가 다 처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일자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핀란드 같은 나라들에서는요. 중증 장애인, 아예 못 움직이는 장애인 한 명한테 15명이 붙어서 일을 하는 게 보입니다. 15명이. 15명의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로 만들어지는데 저절로 될 리가 없죠. 1700만 명이나 되는 퇴직자들이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고 끈을 맺어지면은요. 이 끈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뭐 파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파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만 있으면요. 모든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서는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육공무직 조합원으로서 이 경험을 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뿔뿔이 있었을 때는 인간다운 대접도 못 받고 고용 불안하고 70만 원밖에 못 받았던 상태에서 고용 안정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우리 발언권이 높여지는 걸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노조라는 걸로 뭉쳐서 만들어질 수 있었잖아요. 퇴직 이후에도 이런 삶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봤으면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8월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경기에서. 그래서 경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톡방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톡방을 만드는 거를 제가 지부에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월 퇴직자긴 하지만 저도 여기에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톡방에. 자, 이 퇴직자 톡방에서 뭐를 하느냐, 앞으로 뭐를 할 수 있냐.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가 힘이에요. 모든 것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 지부 상근자한테 해달라고 하면 지부 상근자 나가 떨어집니다. 다른 일 때문에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시흥에는 100원 하루 10,000보 걸으면 100원짜리 뭐 이런 걸 하는 제도가 있대더라. 이런 거 정보, 이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한테 어느 지역은 이런 거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이런 거 안 해요? 라고만 해도 그 지역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입니다. 물론 제가 국가 시책이라든가 뭔가 이런 정보라든가 중요한 거,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들 가지고 이런 정보들도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신문기사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도 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장이 우선 이 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아까 관계를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능들을 가지고요, 알게 모르게 각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이 자그마한 경제적인 활동하고도 연결시켜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활동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체인력 제도 같은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체인력 제도 같은 걸 이제 교육본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만들고 경기지부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회마다 누가 휴가 가거나 누가 뭐 하는데 대체인력 구하지 못해서 난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대체인력을 이런 퇴직자 풀 같은 데서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만들어 보자. 복지 혜택? 이거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런 시도들이 다른 데서 다양하게 막 되고 있어요. 이런 시도 관련 설명은 조금 이따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리를 가지고 퇴직자 톡방도 들어오시고 퇴직자 조합원으로 남아 계셔야 될 4천이라는 비용이 퇴직 이후에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라도 남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특히 산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 후 3년까지는 하는 과정 속에서 아팠다고 하면 퇴직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계고리를 계속 가져나가자. 아까 제가 지역사회 연계각성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산에는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해서 복지관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범 사례를 찾아보니까 안산에 모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안산에. 뭐가 있냐면요. 의료 사회적 생활 협동조합이라고요. 안산이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갑니다. 가장 잘 되는 병원인데요. 뭐 그 조합원들이 뭐 10,000원짜리 조합원 이런 식으로 참가해가지고 병원을 같이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 병원 직원, 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직원만 650명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이냐고 했더니 요양보호사가 400명 가량이 돼요. 요양보호사. 장애인들을 돌보는 장애인 생활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한 650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를 또 그런 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가 얼마든지 연결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톡방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을 개설하면 우리가 서로의 경험도 좀 나누고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기도 하자. 이게 꼭 돈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각 취업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혼자서 어디 뭐 혼행 아까 제가 권장하긴 했습니다만 혼자 뭐 어디 멀리 가는 거 어려워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또 혼자 가면 잘 안 가져서 게을러지기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직 퇴직자들끼리 등산 모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등산 같은 거 다닐 수도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누구 하나 열심히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경기지부에 아주 뭐 상근자 중에 산 좋아하고 산도 잘 알고 안내 잘 해주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 요청하면 좀 충분히 그런 것도 같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서 남은 인생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정보 공유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보 공유. 자, 우선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퇴직하시고 나면 지금까지는 그 건강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으로 적용됐습니다. 퇴직하시고 나면요, 여러분 남편에게 연동돼서 넘어가시는 분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이 액수가 꽤 비쌉니다. 물론 이게 재산이라든 이런 것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등록도 하기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걸 안 하고 계시면은요, 이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남편이 그 직장 의료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퇴직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고 등록을 해달라고 해야지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급하는 거 나올 수, 이런 자그마한 거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눠야 될 정보가 될 겁니다. 실업급여 여러분들 저는 퇴직하고 나서요, 2월 말에 퇴직하고 나서 그때 이제 교육감 선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야 신청했더니 그게 신청한 다음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리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지방노동사무소에 처음에는 직접 가셔야 됩니다. 직접 가셔서 퇴직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한다 신청을 해야지 그 다음 수순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정보도 뭐 이런 자잘한 정보들도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실업급여 한 2달 받다가 어쨌든 이제 7월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한 10 며칠 못 올라가지고 9개월이 아니고 8개월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실업급여를. 2달 거 받았어요. 6개월 거를 못 받았죠. 6개월 거를. 근데 이제 미리 취업을 했어. 그러면 딱 1년 이후에 나머지 6개월 거 받을 것을 50%가 한꺼번에 나와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업급여 다 타먹어야지 뭐 이렇게 다 타먹는 거 좋죠. 우리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 거 좋고. 그런데 실업급여 타먹기 전에 만약에 취업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1년 있다가 전체 받을 것의 50%가 목돈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 먼저 그런 정보 나눠서 같이 공유시키고 함께 이런 것들을 그 톡방 같은 데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 및 취미생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거, 아까 건강과 관련된 취미생활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서울의 복지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몸살림 운동이라는 거였습니다. 몸살림 운동.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본적인 체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무료로 다 합니다. 무료로. 그 유명 강사, 사범, 그 운동요법 치료사 이런 사람 불러다가 그런 걸 같이 받는 프로그램들이 주변에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런 속에서 정보도 나누고 함께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취미생활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고요. 봉사활동이나 공원 같은 것도 가능하겠고 등등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톡방 같은 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다양한 일자리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방역 도우미 해가지고요. 방역 도우미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80만 원 정도 뭐 이런 일자리도 나오거든요. 이런 일자리 다른 뭐 잠깐 할 수 있는 일자리로는 나름대로 하면서 괜찮은 일자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도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취미 모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제사업 이양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회적 연대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사진 하나 보면서 조금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공제사업 중에요. 공제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뭔가 서로 조금씩 돈 내가지고 혜택을 보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최근에 이제 많은 활발하게 벌어지고 지하철 노조에서는 퇴직자들까지도 조합원으로 다 받으면서 퇴직자들한테 어떤 혜택들을 주냐면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요. 거기 이제 규모도 있고 하니까 그러겠죠. 저는 이제 교육공무집 같은 데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지부도만 해도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하철 노조를 보니까 제주도에 호텔을 몇 개 잡아가지고요.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거기 조합원 이런 복지 혜택을 현직 조합원만이 아니라 퇴직자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가.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많더라고요. 뭐 치과 의료도 있고, 뭐 안과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지하철 노조가 어디 웨딩홀 한 군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 출신의 조합원들이나 조합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웨딩홀 빌리는 가격을 80%를 할인해 준대요. 웨딩홀 빌리는 가격이 400만 원이면 한 뭐 80만 원 수준 이렇게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밥값도 10% 할인해 주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으면 이런 혜택들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할 수 있다. 당연히 상조. 부모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굉장히 이제 거품 같은 게 많은데 이런 공제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내해 주더라. 이런 공제사 같은 것도 이 퇴직자들과 관련해서도 그런 혜택들도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안내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용해 보십시오. 제가 서울에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복지관에서 하반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면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융과 관련된 재무 설계와 또 보험, 여러분들 보험 아마 다양하게 여러 개씩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지인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친구 중에서 보험 들으라고 하면 안 들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여러 개 들어놓은 보험. 이 보험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컨설팅을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사무금융, 보험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했었던 전문가들, 퇴직한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1대1 컨설팅 같은 거를 해서 실제로 이 보험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중복됐는지 이런 건 없애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거예요. 이런 거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 또 이후에도 경기가 퇴직자 만들어지면 퇴직자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거 소개를 몇 가지 드린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활용을 좀 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요, 노년 알바노조. 실제로 노인들끼리 모여서 노년 알바노조, 청년 유니온 노조, 청년 알바 노조 이런 건 있거든요. 노년 알바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바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노조에서 다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텃밭 가꾸기 같은 걸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소 같은 거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더라. 이런 취미생활 같은 거 각 지역마다 이런 건 이제 경기도 전체를 할 수 없고 지회 단위에서 할 수 있겠죠. 지회 단위의 퇴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농장 같은 거 얼마든지 연결하고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 봐주실래요? 이게 뭔 사진인지 보이시나요? 화면이 작아서 핸드폰으로 보거나 하시는 분 안 보이시겠다. 이게 요즘 계속 뉴스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출근 시위하는 겁니다. 출근 시간에 우리도 전철 타겠다라고 해서 출근 시위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게 4호선 라인에서 삼각지역에서 합니다. 삼각지역에서 하는 이유는 최근에 청와대가 삼각지 옆으로 왔잖아요. 나라가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4호선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는 출근 시간 늦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조합원 중에서는 이분들 욕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도 이동할 자유를 달라라고 해서 싸우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는 노인들하고 정말 관계가 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 맨 앞에 뭐 머리가 허연 양반이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대표라고 하는 박경석 대표입니다. 요즘 유명인 됐죠. 이준석이하고 맞짱 토론도 하고 했었던 분입니다. 이 이동권 투쟁이요. 가장 먼저 시작된 데가 안산이었습니다. 안산 오이도였습니다. 2001년도에 안산의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탄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해가지고 할머니가 죽고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장애인들이 막 철로를 막고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해라, 뭐 우리 생명을 지켜라, 뭐 이런 싸움들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 투쟁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2000년도에 오이도 그 일이 있을 때는 그때 리프트였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전체 지하철의 5%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지하철 중에서 90%의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10%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90%가 엘리베이터 설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용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보다는요, 다 노인들이에요. 정말 저는 장애인 동지들, 며칠 전에 제가 장애인 박경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당신 정말 큰일 하셨다, 큰일 하고 계신다, 지금도 정말 부끄럽고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했었던 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싸울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 왜 출근 시간을 막고 하냐. 이분들이 처음부터 출근 시간 막았던 게 아니죠. 수년 동안에 만나달라고 하고 뭐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수년 동안 했는데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적인 쟁점도 되고 하는 거죠. 이번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한 명이 한 평짜리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그분 몸은 아마 다 꺾어졌을 거예요. 그 고통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4.5%가 임금 인상이 안 됐어요. 조선일보에서는 뭐 4.5%밖에 인상 안 되면서 실제로는 뭐 9천억의 손해를 봤대요. 9천억의 손해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 30%씩을 평생 수백 년 동안 해줘도 될 만한 돈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거 안 해줘요. 노동자들을 한테 뭐 줬자고 하면서 안 해주고 그걸 손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투쟁을 하면서 조선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큰 발을 내딛는 성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런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한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T4라고 돼 있어요. T4. T4를 아십니까? 이 T4가 뭐냐면은요, 1939년도인가에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죽일 때요, 처음부터 유태인 죽였던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뭔가 생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쓸모없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7만 명을 생체 실험했대요.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가스 같은 거 개발하고 하면서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유태인을 대상으로 학사를 점점 넓혀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논리가 뭐냐면 비용 문제였어요. 히틀러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장애인 한 명을 뭔가 대우를 해주려면은 일반 사람 10명이 희생당해야 된다, 이런 걸 선전했어요. 당시에 독일 국민 대다수가 그거에 옳다고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하나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요즘 육교마다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지하철 하나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장애인들이 투쟁해서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장애인들 거의 이용 못해요. 경제적인 논리만 바라보면요, 야, 장애인 한 명 하려고 수억을 들여야 돼, 수십억을 들여야 돼, 이렇게 접근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재부에서는 그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히틀러가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T4를 아십니까라고 하는 게, 기재부가 생각하는 논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려면, 저상버스를 만들어 주려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 그래서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4를 압니까라고 하면서 이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에 가장 이동권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니까 실제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노인이더라. 여러분, 이게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요, 앞으로 이 노인을 내다보는 우리야말로 장애인들의 이런 투쟁을 가장 앞장서서 지원해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장애인들이 출근 시간에 이런 투쟁을 하면요,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노인들이래요, 노인들. 그런데 이 박경수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하는 노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싸워서 만들어놓은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를 못한대요. 실제로 사회적 약자끼리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빨리 끝내드리기로 약속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쟁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퇴직자 노조들 지금 막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서울의 퇴직자 노조예요. 서울의 퇴직자 노조에서는 지금 이게 퇴직자 노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퇴직자 노조가 뭐냐면 공제, 유니온, 나눔과 이음. 우리가 퇴직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사회에 나누겠다. 그리고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눔과 이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조합비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4,000원인데 여기는 1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6,000원 정도가 공제비예요. 공제비. 그래서 뭐를 하냐. 1년에 추석하고 설날에 선물도 주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소액 대출도 해주고 뭔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적금, 꽤 이율이 높은 적금 같은 걸 들게도 하고 이런 사업을 퇴직자 노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앞으로 퇴직자들도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해갈 수 있는 것들이 열리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가 지하철 노조예요. 지하철 노조가 여기 지하철 노조 위원장이고 퇴직한 사람, 퇴직자 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무실도 퇴직자 예정위원회 이런 사무실 하나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빨라졌네요. 자, 요즘 이분 여러분 아마 가끔 보셔서 알 겁니다. 이분의 생각에 제가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이라고 하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103살인가 그래요. 지금도 활동해요. 여러 가지 활동해요. 이분 얘기가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뭐 부양도 되고 이러면서 또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성장은 멈추지만 성장은 이미 이제 뭐 퇴화하는 단계죠. 성장 멈추는 건 20대 후반부터 멈추기 시작하니까 퇴화하는 단계인데 정신적으로는 75세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다양한 것들 배우게 하는 거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한테. 이제 시간 여유도 있으니까 책 읽는 것도 해보시고 핸드폰 잘 모르시는 분은 요즘 핸드폰 강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시고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는 거가 정신적으로 성장을 시켜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황금기가 60세부터 70세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황금기 15년이 여러분 앞에 이제 8월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황금기를 정말 건강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각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도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번 8월에 퇴직하시는 퇴직자 100명의 퇴직 톡방부터 한번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표시 한번 해주세요. 동의하시면 퇴직자 톡방부터 만드는 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톡방 만들면 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나가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시작을 한번 여러분들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교육받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김진모 동지 한 5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주셔요. 네, 질문은 마음껏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음소거 풀어서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잠깐 지금 최종적으로 출석 명단 정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그러면 김진모 동지 그 네.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지금 좀 있는 겁니까? 예, 한 5분 정도 됩니다. 열어놓고 계실 겁니까? 네.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4시 반까지 끝내준다고 그랬더니 4시 반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있나 봐요. 5분 네. 정도만 제가 더 아까 몇 가지 그 안내 하나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근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겨가지고는요, 사실상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온갖 것들이 그냥 막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사실 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서울에 복지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금융학교라고 하는 거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재무 설계와 관련된 전문가 교육을 한 2강 정도 할 거고요. 신용회복이라는 이런 관련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과 관련된 강의 2개, 4꼭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 8월 달부터 하는데 서울 아현동에서 해요. 아현동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경기도 분들이 오시기에는 어려울 거고, 그건 못 들어오시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아까 개인 보험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광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TV 보면 현빈이가 나와가지고 보험 클리닉 해줍니다 해서 막 나오는 광고 있죠. 아마 그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광고에서 보험 클리닉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광고, 보험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 보험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뭐 그 수업 들여가지고 그거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진짜 전문가들이 당사자의 그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설계해 주는 걸 할 거예요. 중복되는 거 빼고 어떤 게 부족하니까 어떤 걸 좀 채우는 게 좋겠다. 이런 안내 같은 것들을 실제로 가장 큰 전문가들이 해줄 준비를 해서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8월 아마 9월쯤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용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다 끝난 모양이네요. 제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이시정 동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